지난번에 간단하게 도시의 블록 위에 있는 여러가지 건물들에게 높이를 주는 방식으로 2차원으로부터 3차원 모형을 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을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건물이나 이런 형태가 복잡하지 않은 이상 어떤 아파트 단지라든가 캠퍼스의 기본적인 어떤 3차원적인 형태는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제가 한번 구글에서 아무거나 한번 이렇게 아파트 단지 그림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올림픽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뭐 잠실 어디인 것 같은데, 오금동 어디인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재건축 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변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평면이고요. 요 블럭 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한 11동 정도의 건물이 있는 그런 단지 배치도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지상 위에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 패턴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요. 단순히 요 블럭 평면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의 매스만 한번 우리가 올려보는 것들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는데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대략적으로 실제 스케일에 맞게 올리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오냐 하면요, 이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인서트 탭으로 갑니다. 인서트 탭을 클릭하면요,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대충 그럴듯한 걸 한번 찾아봅시다. 보니까 어태치, 외부의 파일을 갖고 와서 붙여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죠. 그래서 클릭을 해봅시다. 클릭을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파일들이 쫙 나와요. 그 중에 단지 배치 사례라는 도면이 그 JPG 파일이 아까 내가 그렇게 선택하려는 파일이었거든요. 자, 이걸 오픈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가지 그거를 어디다 갖다 놓고 어떤 비율로 할까 뭐 여러가지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OK만 해요. 이 점에 찍고 그냥 엔터를 쳐요. 지금 요만한 점 보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지정도 안 했더니만 굉장히 조그맣게 점을, 이 그림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된다? G 엔터, E 엔터를 치면은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준다 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려놓은 것들을 화면에 꽉 차게 보여준다. 자, 지금 이건 어떤 상태예요? 도면이 아닙니다. 얘는 도면 그린 게 아니에요. 좋아할 것 없습니다. 다만 이 2차원 바닥면에다가 단지를 갖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림판을 깔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위에다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그럼 우리가 그래도 간단한 모델링이라도 우리가 여러분 레이어 기능을 배웠기 때문에 레이어를 일단 구분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LA를 치시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2개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건물들이라고 하고요. 얘는 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짙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레이어 2는 단지 전체의 어떤 경계, 바운더리라고 하겠습니다. 바운더리라고 하고, 이건 뭐 그냥 까만색으로 놓읍시다. 뭐 이런 정도 하고 나서 그냥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단지의 경계를 한번 그려볼까요?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 자, 홈으로 가가지고 먼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레이어를 바꿉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레이어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요 블럭 따라가면서 내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별게 아니고 폴리라인 치시고요. 뭐 때론 이렇게 확대를 해도 좋겠고, 그렇죠. 자,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화면을 때론 확대하고 옮겨가면서 폴리라인으로 외곽선을 따라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외곽선을 따라 이렇게 그려갑니다. 뭐 복잡한 것들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걸 뭐 하려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가고요. 모서리 같은 경우도 그냥 대략 이렇게 아크로 해서 대충 떼웁시다. 대충 아크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그려요. 이렇게 비슷하게. 자, 이렇게 단지의 외곽 부분을 그렸죠? 경계선만 따라서 그렸어요.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 단지의 면적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어떤 도구로도 삼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 경계랑 비슷하게만 여러분들 일단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 그리겠어요. 건물 그리는 것들은 뭐냐,
빌딩스로 가셨어요. 빌딩스. 그 다음에 빌딩스로 가셔가지고, 자, 여기 좀 시간이 걸 텐데, 한 땀 한 땀 이제 건물 하나하나를 좀 확대해가지고요. 이렇게 경계를 따라 그리세요. 물론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 정교하게 나올 리는 없죠. 여러분 너무 정교한 걸 기대하지 않으니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보이는 경계만 이렇게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벌써 하나 그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의 외곽 경계를 다 땄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한번, 자, 지금 바닥면에 있는 도면을 우리가 한번 꺼볼까요? 일단 꺼보면은 어떻습니까? 전체 외곽선만 남아서 우리가 그린 것들이 딱 표현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린 것들이 다 이제 표현이 됐습니까? 표현이 됐으면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지금 겹쳐서 선을 그리니까 내가 그린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그렸는지 잘 안 나오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은 레이어를 펼치시고, 지금 일단 바닥에 깔아놓은 단지 도면은 기본 제로 레이어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로 레이어를 한번 꺼보세요. 전구를 꺼보시면은, 자, 까만색으로 경계가 나오고 안에 있는 건물들의 경계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온다. 좀 삐뚤삐뚤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한 모델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됐다라면 여러분은 석세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럼 여기다가 한 25, 35 층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층수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실제로 표현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는 여러분들 그냥 지나간 부분인데, 눈여겨봤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층고하고 여기에 있는 층고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하나의 건물인데도요, 이쪽은 35층, 이쪽은 28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계단형으로 이렇게 한 주동 내에서도 높이 차이가 다르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지금 전체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높이 차이를 표현하기가 불가능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 첫째, 세로 그린다. 두 개를, 여기를 따로 그려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어딘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의 오브젝트를 두 개의 오브젝트로 나눠주는 기능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텐데, 예,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시범을 보여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경계선을 이렇게 잘라서요, 이쪽 덩어리 하나랑 이쪽 덩어리 하나가 서로 다른 오브젝트가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계를 제가 폴리라인으로 그려봅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자르겠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을 해줄까요? 이렇게 트림 해줬어요. 하지만 전체는 여전히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하나의 폴리곤이고, 이거는 경계선일 뿐이에요.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바운더리라는 명령을 쳐보세요. boundary. 바운더리라는 건 뭐냐? 하나의 점을 찍으면요, 그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경계를 찾아서 그 경계를 하나의 폴리곤으로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픽 포인트가 있죠? 클릭해요. 그 다음에 28층짜리 면적 내부를 하나 클릭해요. 아, 그러면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경계가 이미 이렇게 짙은 색이 되어버리죠. 벌써 이게 하나의 폴리곤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35층 내부도 하나 찍어줍시다. 그리고 엔터를 쳐요. 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커서를 갖다 대보면 어떻습니까? 따로따로죠? 그래서 클릭, 따로따로 선택되는 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 같은 주동 내에서도 높이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다른 폴리곤으로 이 기회에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합시다. 높이 차이가 있는 주동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들 있죠. 분리하는 작업들. 요거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들이 다 됐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높이를 주면 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높이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뭐 정확한 높이를 받은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서 넣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35층이다 그러면은 뭡니까? 한 층이 한 3m 정도로 그냥 대략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3, 3은 9, 3, 5, 15, 105m가 되겠죠. 그러니까 105m만큼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부분의 높이를 다 올려주면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그림이 스케일에 맞게 그려졌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저는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 수도 없는 이 JPG 그림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웹에서 다운받아 와가지고 그냥 바닥에 깔아놓고 그냥 그 위에다 그린 거예요. 형태는 대충 맞다고 치더라도 이 JPG 그림이 정확한 스케일로 그려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다행히 여기에 이제 오금로가 25m라고 돼 있네요. 25m. 25m라는 건 뭐냐면 보도까지 포함인 거예요. 보도까지 포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요거랑 요거 길이가 25m가 된다는 얘기죠. 25m.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그거를 측정을 한번 대략적으로 해볼까요? 측정하는 명령어 여러분 그동안 배운 적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어 자체가 그거의 명령이 되는 경우, 그런 기능을 가진 명령어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는데 두 가지가 있겠어요. 길이를 재는 명령어가 혹시 distance가 아닐까? distance이죠. 그렇죠? 근데 dist만 딱 쳐도 명령이 먹네. distance 또는 dist. 마찬가지로 면적을 측정하는 명령어도 있지 않을까? 면적을 재다 뭐죠? area. 쳐보니까 역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알아두면 좋겠어요. 첫째, distance 또는 dist 보다 거리를 재는 명령어다. 그 다음에 area, 면적을 재는 명령어다. 그래서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세트로 조금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한번 그 부분을 재볼까요? 물론 이걸 정확하게 잴 수는 없지만, 자, 여기서 dist를 칩니다. dist 치고, 자, 여기서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여러분 여기에 여기 결과 나온 거 보이세요? 여기에 이렇게 디스턴스 뭐라고 나왔습니까? 0.9402 뭐지? 아무 의미가 없네. 1도 아니고 0.9402 소수점으로 내려가.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린 것들은 CAD상의 좌표라든가 CAD상의 거리 스케일이라든가 이런 거랑 전혀 무관한 우리 마음대로 그냥 그린 그림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 도면에다 맞춰 그린 거지 실제 스케일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정확한 스케일이 아닌데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뭐 105m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지금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실제 스케일로 이 그림이 맞춰져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스케일로 맞추는 한번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실제 스케일로 맞추는 명령은 또 뭐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스케일 같죠? 스케일. SCALE. 맞아요. 스케일이란 명령이 있고요. 스케일 딱 치면은 자, 셀렉트 오브젝트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일단 해볼까요? 전체를 골라서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기준점을 정하시오. 기준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케일을 갖다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면은 전체 단지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퍼런스랑 커피라는 옵션이 있는데 딴 거 아니고 그냥 2를 한번 쳐보세요. 2를 쳐보면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화면에 있는 그림이 2배가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스케일을 쳐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찍고 나면은 자, 두 가지 옵션을 보여줘요. 하나는 카피하고 하나는 레퍼런스라는 건데 요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레퍼런스를 선택하고 나면요 한 오브젝트를 또 선택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선택하고 나면 컴퓨터가 뭘 물어보냐, 그 레퍼런스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길이를 입력하면요 실제로 컴퓨터가 그 길이가 되도록 그 전체 오브젝트를 확대 내지 축소를 시켜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얼마만큼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값을 입력해주면 알아서 스케일을 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로 폭인 25m짜리 오브젝트를 하나 그려요. 그린 다음에 스케일을 치고 레퍼런스를 통해서 그 도로 폭을 25m로 만들어주면 실제로 25m가 되도록 전체 화면이 스케일이 맞춰진다는 얘기죠. 자, 그걸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먼저 도로 폭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오브젝트를 내가 하나 그릴게요, 직접. 자, 도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단면에 오브젝트를 하나 그렸습니다. 자, 요게 뭐냐? 도로 폭을 얘기해주는 오브젝트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얘를 25m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을 줄인 다음에 스케일을 쳐볼게요. 그 다음에 전체 오브젝트를 다 골랐습니다. 엔터 치고 기준점은 여기 모퉁이 하나로 골라볼까요?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개 옵션 중에서 레퍼런스 R을 칩니다. R을 치면은 이제 얘가 뭘 물어보느냐? 레퍼런스가 되는 놈을 네가 찾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찾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다음 점을 찍어라고 나오죠? 요 점까지 찍었어요. 자, 지금 찍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는 레퍼런스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나는 컴퓨터에게 지금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뭘 물어봅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그러면은 너는 그 오브젝트의 길이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여기 이제 실토를 하면 되는 거겠죠. 나는 사실은 그게 25m라고 생각을 했어. 25m.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나니까 화면이 뭐 시꺼멓게 변했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화면이 일단은 전체가 잘 안 보인다라 그러면 여러분 거의 본능적으로 G 엔터, E 엔터를 치면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화면이 비율이 확대, 오브젝트의 전체 스케일이 확대가 되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화면상에 안 보일 수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제 그럼 우리가 도로의 단면에 요걸로 가서요, DIST를 쳐봐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이를 재봅니다. 했더니만 정확하게 25m가 나왔죠. 25m. 미터라고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25가 나왔죠. 무슨 얘기입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스케일을 조정을 해줬어요.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거기 있는 옵션 중에서 레퍼런스라는 옵션을 썼더니만은 그 도로뿐 아니라 화면 전체에 있는 오브젝트를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대로 조정을 해 줬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를 이런 듣보잡 아무 도면 가지고도 실제 스케일과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더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때로는 도면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구글에서 갖고 오고 아니면은 구글 어드에서 이제 위성 사진을 갖고 와서 만들고 이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 스케일이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한 것처럼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부분을 골라서 그 부분을 스케일을 맞춰줌으로써 전체 스케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고 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쭉쭉 나아가면 됩니다. 일단은 배경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지워버릴까요? 까짓 거? 지워버립시다.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의 폭을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9.2m. 대략 8에서 10m 사이거든요. 딱 맞죠? 스케일이 맞. 자, 그럼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우리가 이제 드디어 높이를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높이를 넣어주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D 배치도상에서는 3D 느낌이 잘 안 나니까 역시 5빗을 쳐가지고요. 조금 돌립시다. 이렇게 돌려서 놓고 Z축이 보이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역시 익스트루드 치시고요. 자, 요 경계만큼을 치고 엔터를 치고 올린 다음에 3 곱하기 35니까 105m를 넣으면 되겠죠. 105를 치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의 높이를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익스트루드가 다 이제 완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그림이 좀 헷갈리니까 바닥에 있는 일단 도면을 한번 지워 봅시다.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HID, 하이드를 치면은 이렇게 숨어 있는 선, 은선이 숨겨지면서 이렇게 전체 볼륨감이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올빗으로 여러분 돌려보면요. 전체 단지가 아파트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스케일에 거의 맞겠죠. 물론 우리가 지금 한 작업들이 정교한 작업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진 않아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런 3D 모델링이 됐다는 겁니다. 인공위성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단지의 배치 도면을 가지고 와서 디지타이징해서 3차원 모델링을 만드는 것들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요런 정도 그림만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랄까 일조 분석 프로그램에 넣어서 아파트의 일조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 조금 더 하나를 더 해보자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던 에리어 명령어 알죠? 에리어 명령어. 에리어 명령어를 하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오브젝트를 선택할 거냐 어쩔 거냐 나오는데 일단 오브젝트를 선택해요. 한 다음에 단지의 경계를 딱 골라. 그리고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그 순간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에리어 그리고 64439 대략 64,439제곱미터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략 얼마가 됩니까? 대략 한 2만 평 정도, 2만 평 정도. 우리 학교랑 거의 비슷한 면적이 되겠네요. 자, 이런 정도의 면적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정보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원 평면도 배치도를 가지고 와서 기본적인 3차원 모델링까지는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작업들이 뭐냐면 2차원 지도상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공간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건물, 구조물의 형태를 디지타이징을 통해서 일종의 CAD 파일, 그런 파일로 바꿔놓은 어떤 작업이었죠. 사실 그런 형태로 이미 지도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치 지도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지도를 이미 CAD 파일, 이런 디지타이징 되는 파일로 바꿔놓은 형태로 이미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그걸 이제 우리가 수치 지도라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뭐 단지라든가 지금 현재 건물의 현황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수치 지도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최근에는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이 파일들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요. 이 사이트의 이름이 계속 조금 변하는데 지금은 국가 공간 정보 포탈 지도 서비스라는 긴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수치 지용도를 여러분들이 골라.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되네요. 자, 수치 지용도를 고른 다음에 여러분 축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는 스케일의 단위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거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여러분 제일 작은 걸로 5000분의 1로 한번 일단 골라볼까요? 그러면은 화면에 이렇게 네모난 격자들이 쭉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느냐? 그 한 단위가 한 수치지도의 덩어리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고르는 어떤 도구들인데 사각형으로 해놓은 다음에요. 자, 사각형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사각형 영역을 한 동대를 포함한 몇 개, 한 3개 정도의 셀로 한번 골라볼까요? 이렇게 클릭해 봅시다. 그러면 그 3개의 셀 내에 있는 그러니까 지도를 엄청나게 큰 지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파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서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자, 3개의 영역만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이렇게 많은 또 작은 셀 단위들이 이 밑에 이렇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나만 다운받아 볼까요?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를 하고 자, 다운로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이 있는 지도 중에서 하나만 다운받은 거예요. 숫자로 길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CAD 파일에서 뭔가 지도와 같은 것들이 확 열렸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은 굉장히 너무 시골스러운 데를 다운받았네.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너무 불편할 정도로 시골스러운 데예요. 보니까 자, 논밭 같은 것들이 쫙쫙 있고요.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도로도 있고 건물이 이렇게 위치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실제 지도를 디지타이징해서 이렇게 수치 지도 형태로 표현해 놓은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요게 바로 수치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있는 상황의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모델링 하려면
사실은 이 수치 지도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값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의 세계를 모델링의 세계로 갖고 오는 작업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